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전히 이 코인 과사 유예 캠페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유튜버 분들, 그리고 코인 관계자분들, 그리고 코인 커뮤니티, 텔레그램, 뭐 디스코드 뭐 다 포함을 해서요. 많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전파로 인해서 참여를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000명을 넘었고요. 지금 요게 30일 이내에 5만 명을 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빠르게 더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관련된 이야기와 커브 소식 뭐 요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월의 인플레 여전히 높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좀 했는데요. 해당 인터뷰를 보게 된다고 하면요. 자, 파월은 다음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와 제 동료들은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우리의 양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고용시장을 계속해서 강한 고용 증가와 낮은 실업률로 균형을 잡았고 인플레이션 7% 정점에서 2.7% 크게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득이 되는 강한 경제를 지지하고 인플레이션 2% 목표를 되돌리는 데 점령하고 있습니다. 증권 보유량은 계속 줄이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는 수요의 공급을 맞추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인플레 2% 내려오기 전 때까지는 무언가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않고서야는 뭐 좀 더 매파적인 이야기를 또 연달아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올해 들어 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2% 향하고 있다라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 때까지는 기준금리 목표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확신을 모든 데이터 값에서 얻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치는 연초 수치보다 긍정적이었고 목표를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 향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확신을 강화시키려면 더 긍정적인 지표가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표에 따라 회의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추후에도 이제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좀 보면 답이 나오죠. 네, 대략적으로 지표 부분을 좀 보고 탄력적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가 계속해서 견고하고 인플레이션에 지속이 된다면 우리는 필요할 때까지 지금의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고용시장이 예상치보다 약화되거나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이 된다고 하면 대응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정책은 양대 채무를 쪼주면서 직면하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데 있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표 전체와 그것이 위험 전망과 균형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 맞춰 나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또 발표하면서 CPI 내용도 나왔잖아요. 0.1% 정도 더 내려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나머지 비중은 거의 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거비가 계속 동결이 되어가고 있는 점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한은 총재 이창용 씨도 어떤 이야기를 좀 했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물가 목표치 수렴 확신이 될 때까지 통화 긴축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과거 패턴을 보았을 때 항상 한국은 좀 더 탄력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 형태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이제 한번 내릴 것이니까 계속 내릴 것이다. 그리고 더 빨리 내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이제 준비를 했고요. 핵심 포인트는 이제 금리의 지금 시점이 아니고 금리의 방향성과 장기에 있는 운영 방침이 중요하겠죠. 연준의 운영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도표를 보면 대부분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그걸 보고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대부분 이번 기준금리 추이를 보게 되면 이걸로
못해도 올해 안에 금리 한 번 정도 내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19명 위원회의 기준금리 전망 추이를 보게 되면 4명이 동결, 7명이 1회 인하, 8명이 2회 인하, 중립금리는 2.75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부분 표를 던졌던 이 집단 분포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가속도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당장 내년 거 추이까지로만 좀 보시고 이 뒤에 있는 값은 별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기권은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매번 바뀌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금리에 따른 하반기 전략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방향성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CPI 둔화에 따른 효과로 인해서 아마 대부분 생각들은 거의 다 일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금리가 거의 코앞까지 왔구나 라는 건 누구나 알 것인데 몇 번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일단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데이터 기반에서는요, 9월하고 12월 달 이렇게 두 차례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일단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이제 점도표 중간가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최종의 금리 인하에 있는 시그널 추이에 있는 추이는 26년도에 이제 도달하는 도달값의 추이는 거의 거의 비슷하죠. 구애하는 게 8회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인하에 따른 고민이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캐나다가 한번 내렸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한번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서 아무리 많이 내린다고 해도 예측이 안 되니까 그냥 분위기를 좀 맞춰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정도의 시그널만 주기 위해서 한 번 정도 내리고, 그 다음 연도 2025년도 때부터는 최소 못해도 연달아 2연속씩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번에 0.5bp씩은 내리지는 않을 것이고요. 0.25를 한다라고 하면 3월 달에 한 번 하면 4월 달에 한 번 하고 이렇게 붙여서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 연준에 있었던 해왔던 행동적 패턴을 보게 되면 거의 그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 스타일 보시면 이제 연준의 금리 동향은 사람의 마음을 좀 읽어야 되고, 데이터 지표도 당연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풀이 해석해보는 것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왜 이제 그렇게 했던 배경을 좀 무엇일까? 유사남님에 따른 의견을 보게 되면 좀 더 매파적이고 좀 더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따른 기대감은 좀 더 많이 꺾이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기는 했지만,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자, 6월 달에 원래는 QT 어느 정도 좀 재조정을 하고 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변동사항 없이 갔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점은 소비에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임금하고 초과저축, 리볼빙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리볼빙 금리 높아서 못 쓰죠. 초과저축 올해 1분기 때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그럼 못해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효과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임금인데, 임금은 아직 못해도 벌써 3년 계약을 해놨던 추이와 2년 계약을 해놨던 추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떨어지려면 못해도 2025년도 하반기 정도가 되어야지 이제부터는 좀 부담 요소가 많이 꺾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 3가지 중에 일단 초과저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을 부분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4월에 리볼빙 데이터도 3년 만에 감소세를 시연을 했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라는 것과, 슈퍼코어 CPI도 무슨 말이냐? 역성장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주거비가 이제 동결이 됐지만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서도 주거비 전월비 증가율 0.3% 상회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40%에서 20%대까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거비 부분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이제 하반기에 되면 리파이낸싱
물량이 계속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물량적 추이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적정 비중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적인 충격이 일시적으로 생기고 아마 이렇게 V자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 V자의 이 곡선은 생각보다 그렇게 충격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비트코인 측면의 조종값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2월과 3월 달에 있는 요 구간대에 많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 이 밑으로 사면 엄청 싸게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대에서도 아마 한동안 지지부진할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이제 뭐 그 전에 뭐 미국 지수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코인도 만약에 최소 못해도 횡보하는 정도까지만 나와준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특정 구독자님이 이제 이것도 좀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결제 비중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환율에 따른 동향성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지수도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나 더 높은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을 거냐 라고 저는 보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2만 선이 좀 넘어가는 요 시점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올라가는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선 이전에 올라가는 그 위치가 생각보다 너무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따라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추정하는 그 상관계수가 거의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ETF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수도 좀 횡보하는 정도로만 나와주면 그나마 나쁠 건 없을 것 같다. 근데 너무 많이 오르면 빠질 때 같이 빠질 확률은 아직도 많고 커질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좀 정리를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좀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야 되는 건 나쁠 건 없네, 금리 인하는 할 것 같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충격을 좀 주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충격에 있는 고통을 여러분들은 견뎌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이거에서 여기서 손절하고 이제 시장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또 기회는 놓치고 또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 부분으로 알 수 있는 거, 아까 앞장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소비의 세 가지 부분, 임금, 초과저축, 리볼빙 부분이 이제 시드가 다 말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쓸 수 있을 만한 자금은 MMF 자금에 있는 이동 비중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그 시드에 있는 MMF 자금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ETF 성장 동력도 좀 둔화되고 지수도 둔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반기 어떻게 보면 대선 이전 때까지는 MMF 자금으로 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쪽은 좀 힘들지 않겠냐. 그리고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번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11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증권의 9월과 뭐 12월 달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11월 달 딱 한 번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커브에 좀 악재가 나왔는데, 갑자기 보면 뭔 내용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곧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 자, 커브의 10% 하락 시 커브 설립자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 청산이 일부 생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자, 1억 4,100만 달러 상당의 커브 담보로 9,570만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빌렸는데요. 이게 이제 포지션 부분에 따른 노출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 규모가 5천만 달러 수준의 연 이자율이 120%가 달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걸 만약에 대출받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벌써 포지션이 노출이 되고 약점도 노출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이에나 숏배팅에 있는 물량이 가만히 두진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에서는 윤리를 따지면 안 됩니다. 약점이 노출이 되면 양방 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를 죽여야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좀 뭐 이번 주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주춤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주말에 추가적인 소식이 만약에 디파이 부분에서 좀 더 이루어질 게 나온다고 하면 약간은 재미없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요건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이것도 이제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커브의 저 정도 정상 규모 정도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연쇄 청산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일시적으로 충격적인 요소를 주기에는 좀 한계값이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현물 ETF에 들어왔던 11일 기준점으로 1억 100만 달러 순유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피델리티 쪽에 규모가 계속 많이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국민청원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와 생태계를 바꿔나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제일 많은 뭐 레퍼럴 유튜버든 뭐든 간에 최대한 많이 우리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